차가운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벽에 흡수되어 버리는 듯한 침묵 속에서 오직 등 위로 내리쬐는 조명만이 가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준호는 달아빠진 양복 재킷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는 5살 난 딸 김소민이 아빠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판사석에 앉은 박연진 판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김준호. 본 법정은 귀하의 부당 해고 주장을 기각한다. 그 한 문장이 준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찰칵, 찰칵거리는 소리는 마치 준호의 무너지는 자존심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딸 소민이 그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박연진 판사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김준호 씨,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연진 판사가 말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에서 개인적인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과 나태함을 회사의 탓으로 돌리며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어린 딸에게 과연 어떤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박연진 판사가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준호와 소민에게로 쏠렸다. 동정, 경멸, 그리고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준호는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빠의 옷자락을 잡은 소민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는 아빠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재판장님, 그것은...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박연진 판사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최소한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박연진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은 준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능, 나태, 실패, 그리고 부끄러운 아버지. 잔인한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소민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아빠의 초라한 모습을 이 어린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박연진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망치가 탕 하고 울리는 순간 준호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옆에 있는 딸에게 향해 있었다. 그때였다. 아빠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소민의 작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작은 몸이 힘없이 옆으로 기울었다. 소민아. 김준호가 절규하며 딸을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민이 차가운 법정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적. 카메라 플래시마저 멎었다. 판사석에 박연진 판사도, 웅성거리던 방청객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쓰러진 아이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절박한 외침만이 텅 빈 법정 안을 울렸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김준호는 응급실 간이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 소민의 손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고른 숨소리만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성 실신이라고 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 미안해, 소민아. 준호가 흐느끼며 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 시각, 세상은 들끓고 있었다. 법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냉혈 판사, 실직한 아버지와 5살 딸에게 인격 모독 발언, 법복 입은 괴물, 약자에게 가한 언어폭력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영상 속에서 박연진 판사가 던진 차가운 말들과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준호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힘없이 쓰러지는 소민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다. 여론은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박연진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발언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준호는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화면 속에는 박연진 판사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판결들이 재조명되고 있었다. 냉철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녀의 이미지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오만한 과권력자로 낙인 찍혔다. 준호는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분노나 박연진 판사의 미래가 아니었다. 오직 딸, 소민이 무사히 눈을 뜨는 것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 기운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김준호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한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따님은 좀 괜찮습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자라면 할 말 없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요. 당신을 도우려는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박연진 판사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자신과 딸을 이용하려는 언론의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제가 뭘 더 말해야 합니까?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세상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호 씨, 혹시 박연진 판사와 당신 가족 사이에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연진 판사와의 연결고리라니. 그는 이름도 얼굴도 그날 법정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좋습니다. 박연진 판사의 본래 이름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기자의 질문은 집요했다. 준호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기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던 박연진 판사의 눈빛. 그 눈빛, 어딘가에 단순히 피고인을 향한 경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된 원망이라도 담겨 있는 듯한. 김준호 씨,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연락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기자는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익명의 기자가 던진 의문.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소민의 하얀 얼굴을 내려다보는 준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함께 새로운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익명의 기자가 던진 질문은 김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연진 판사와의 연결고리. 그는 밤새 소민의 곁을 지키며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박연진이라는 이름은 낯설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배달 앱 기사로 일하는 최민식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빵과 우유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준호야, 소민이는 좀 어때? 밤새 인터넷이 난리도 아니더라. 최민식이 말했다. 준호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의식이 없어. 민식아, 나 좀 도와줘. 준호는 민식에게 어젯밤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민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박연진 판사와의 연결고리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그 여자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최민식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기자의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 김준호가 대답했다. 알았어.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한번 알아볼게. 그 판사 고향이 어딘지, 가족은 누군지 뭐라도 나오겠지. 민식은 믿음직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박연진 판사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스크랩된 신문이 놓여 있었다. 대법원 감찰부에서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가 왔다. 동료 판사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법원 안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비난이 아니었다. 법정 바닥에 쓰러지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힘없이 감긴 눈.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죄책감과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아이 앞에서? 연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김준호의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에서 과거의 누군가를 보았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 대가로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밤늦게 최민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찾았어. 박연진 판사 인적사항. 근데 좀 이상해. 민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뭐가? 뭔데 그래?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공식 프로필에는 출생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예전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보니까 학창시절 기록이 좀 달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곳이 우리 동네야. 준호는 숨을 멈췄다. 우리 동네. 그가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는 바로 그 작은 마을이었다. 그게 정말이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심지어 나이도 너랑 비슷해. 너랑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냐? 네가 그 여자를 전혀 기억 못한다는 게. 최민식이 말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같은 동네, 같은 시기. 그렇다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어쩌면 알고 지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기억이 없을까? 박연진이라는 이름은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혹시 개명을 한 것은 아닐까? 준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법정에서 자신을 향했던 박연진 판사의 그 기묘한 눈빛에 의미를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선 아주 오래되고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자신을 옭아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소민이는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예전의 밝은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말을 잃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 깊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준호는 당장이라도 딸을 데리고 상담센터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해고 무효 소송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쏟아부은 터였다. 그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일용직을 구하러 다녔다. 공사 현장 언성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증기와 싸웠다.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딸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리면 쉴 수가 없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친구 최민식과 이웃집의 이혜자 할머니였다. 최민식은 자신의 차로 준호를 일터에 데려다 주었고 틈틈이 박연진 판사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동네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고 옛 이웃들에게 수소문하며 기억의 파편을 모았다. 이혜자 할머니는 준호가 일하러 나간 사이 병원에서 소민의 곁을 지켜주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상하게도 소민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굳게 닫았던 마음을 할머니에게는 조금씩 열었다. 우리 아가 무서운 꿈 꿨어. 이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민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는 꿈에서 차가운 얼굴의 아줌마가 아빠를 혼내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았다. 한편 준호와 민식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박연진 판사가 그 동네에 살았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살다 떠난 사람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민식이 답답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지워버린 거야. 준호가 확신에 차 말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딸의 상처도 자신의 무너진 삶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준호는 잠든 소민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이혜자 할머니는 아이가 낮에 그린 그림이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도화지에는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로 휘갈겨진 선들뿐이었다. 그 중앙에 눈물을 흘리는 작은 아이와 고개를 숙인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잡았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소민이가 실눈을 떴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빠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준호는 딸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소민아, 아빠 여기 있어. 준호가 속삭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민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었다. 아빠. 응, 우리 딸. 엄마는 어디 있어? 소민이 조용히 물었다. 그 순수한 질문은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준호의 심장에 박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던 아이였다. 아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신을 지켜줄 또 다른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딸의 질문은 김준호의 닫혀 있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아내 미연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두 사람 몫의 사랑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법정의 그 차가운 바닥은 아이의 마음에 아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버렸다. 그 시각 박연진은 텅 빈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판사 경력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다. 하지만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경력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다. 병원에 누워있을 작은 아이, 소민의 얼굴이었다. 연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0년 전 그녀 역시 법정에 서 있었다. 그때는 판사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으로서였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가해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축소하려 했다. 연지는 슬픔을 누르고 법과 증거로 싸워야 했다. 플래시백 속의 법정.
증인석에 선 그녀에게 상대편 변호사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당시 아이는 왜 혼자 있었죠? 그 잔인한 질문에 연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법정에서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감정은 패배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들의 방과 평생을 짊어져야 할 공허함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감정을 갑옷처럼 두른 판사가 되었다. 특히 법정에서 변명과 감정으로 동정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김준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과거 자신을 공격했던 그 변호사의 얼굴과 무책임하게 아들을 방치했던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뿐이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했던 똑같은 짓을. 연진이 낮은 목소리로 신음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이혜자 할머니가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소민이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을 걸ям다. 이번에는 검은색 선들 옆에 아주 작은 노란색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가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게야. 이혜자 할머니가 말했다. 준호는 그림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 의자에 앉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소민이가 엄마를 찾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호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그의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이 동네의 산증인이었다. 수십 년간 동네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고도 단호했다.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섭더구나. 돌고 돌아서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걸 보면 말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혜자 할머니는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박연진이라는 판사 말이다. 그 사람이 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준호의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젊어서 네 장모랑 친하게 지내서 알지. 미연이한테는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어. 아주 어릴 때 부모랑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뒤로 연을 끊고 살았던 똑똑하고 독한 언니가. 준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혜자 할머니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언니의 아명, 이일밍이 지연이었어. 박지연. 아마 세상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새 한 새 인생을 산 게겠지. 박연진 판사.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내 아내 미연이의 친언니다. 이혜자 할머니의 말은 천둥처럼 김준호의 머리를 내리쳤다. 박연진 판사가 아내의 친언니라고?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농담이기를 바랐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거짓말이죠, 할머니. 미연이한테 언니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장모랑 장인이 하도 쉬쉬해서 그렇지. 있는 딸을 없는 자식 취급했으니까. 이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지연이, 아니 연진이는 야망이 큰 아이였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 성공하고 싶어 했지. 근데 부모님은 딸이 평범하게 시집 가길 바랐고, 그래서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거야. 그 뒤로 미연이가 아무리 연락하려 해도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 준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법정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박연진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단순한 판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동생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를 향한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처형의 눈빛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준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판사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감정을 배설한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아내 미연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언니를 그리워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혔다. 그날 밤 준호는 소민의 병실을 지키며 잠든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미연은 소민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미연아,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한편 박연진 역시 자신의 집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활달하고 밝은 동생 미연과 조금은 새침하지만 동생을 아끼는 눈빛의 자신, 박지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준호와 결혼하겠다던 동생에게 그녀가 퍼부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났다. 그렇게 살 거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년 후 동생의 부고를 전해 들었을 때도 그녀는 가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흠이 될까 두려웠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본 동생을 쏙 빼닮은 작은 아이의 모습은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동생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에게 그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연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민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병실 복도 끝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이 보였다. 김준호가 잠든 소민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고 있었다. 지치고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세상 전부를 담은 듯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 순간 연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그녀는 김준호라는 사람을, 동생의 남편을, 한 아이의 아버지를 자신의 잣대로 멋대로 판단하고 단죄했다. 그녀는 병실 문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 그녀는 멈췄다. 무슨 자격으로 저들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한단 말인가? 수십 년의 증오와 오해, 그리고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발을 땅에 묶어버렸다. 박연진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복도에 선 채로 하염없이 병실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낮의 소란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박연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소민의 병실 앞에 섰다. 김준호는 간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병실 안에는 소민의 고른 숨소리와 희미한 기계음만이 흐르고 있었다. 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녀는 하얗게 질린 조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생 미연의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다. 통통했던 볼살,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그녀의 심장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연진은 의자를 끌어다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고백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나직이 읊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잠든 아이가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듯이. 아가, 이모가 미안해. 박연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와는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 자존심이 뭐라고.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켜줬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굳어있던 감정에 둑이 터져내린 것이다. 나한테도 아들이 있었단다. 너처럼 예쁜 아이였지. 그런데 내가 법정에 서느라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 뒤로 난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 세상도, 법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래서 더 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울지 않아야 이기는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잠든 소민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아이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마치 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널 보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 아빠를 보고 쓰러지는 널 보는 순간 내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나는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그저 상처 입고 뒤틀린 괴물일 뿐이었던 거야.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민의 손을 잡은 채 흐느꼈다. 판사 박연진이 아닌 동생을 잃은 언니이자 아이를 잃은 엄마인 박지연의 울음이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그녀의 어깨가 한없이 작게 들썩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이 잦아들 무렵 연진은 손 안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소민이가 동그란 눈을 뜨고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는 연진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어른의 복잡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눈앞의 사람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다. 연진은 당황해서 잡고 있던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민의 작은 손가락들이 오히려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힘이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판결문보다도 명확한 용서의 신호였다. 박연진은 그 작은 손을 마주잡고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민이 눈을 뜬 그 밤 이후 병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박연진은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처럼 서성이지 않았다. 아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낮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소민이는 기적처럼 변해갔다. 아이는 연진이 오는 시간이면 눈을 뜨고 그녀를 기다렸다. 말을 잃었던 아이의 입에서 조금씩 단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모, 그 다음에는 책, 그리고 며칠 뒤에는 연진을 보며 수줍게 웃기까지 했다. 아이는 연진에게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다. 김준호는 이 기묘한 밤의 만남을 곧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 다시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그는 차마 연진을 내쫓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형에 대한 원망과 딸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든 척하며 연진과 소민의 대화를 엿들었다. 옛날에 아주 외로운 별이 살았대.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지. 연진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별은 왜 외로웠어? 소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가 너무 차갑다고 생각해서 다른 별들을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더 뾰족하게 빛을 냈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연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슬프다. 소민이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기별 하나가 그 뾰족한 빛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와서 말했대. 내 빛은 차갑지 않아. 사실은 아주 따뜻하구나 라고. 준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는 연진이 누구를 향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서툰 화해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며칠 뒤 충격 단독. 가해자 박연진 판사, 피해 아동에게 심야 접촉, 회유 및 협박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연진이 소민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었고, 내용은 그녀가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동정 여론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역시 악마는 변하지 않는다. 어린애까지 이용하다니 파면이 아니라 구속감이다.
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김준호는 병실로 쏟아지는 기자들을 막아서며 절규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큰 소음에 묻혀버렸다. 박연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간신히 찾은 한 줄기 빛이 다시 꺼져버리는 것 같았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사법부의 수치를 넘어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사에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다. 대법원 박연진 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긴급 소집,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를 조기 개최하기로 결정. 연진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세상의 모든 시계가 김준호와 박연진을 향해 제깍거리는 듯했다. 최민식은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집념으로 번뜩였다. 찾았다. 찾았어. 최민식이 마침내 소리쳤다. 그가 찾아낸 것은 10수년 전의 판례 하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아이와 함께 도망쳤다가 양육 환경 미비를 이유로 친권을 위협받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의 차가운 잣대 대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최민식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희망이 있어. 박연진 판사의 발언이 명백히 월권이라는 걸 증명할 판례를 찾았어.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리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최민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고맙다, 민식아. 정말 고마워. 김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 딸 소민의 마음은 법정에서의 승리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 박연진은 대법원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오랜 스승이자 법조계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박 판사.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하게. 여론을 생각해 징계는 피할 수 없겠지만 판사직을 잃는 일은 막아보겠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다. 명예를 조금 잃는 대신 평생을 바쳐 이룬 판사라는 자리는 지킬 수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적당히 자신을 변호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의 변호인 역시 똑같은 조언을 했다. 재판장님, 이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걸 잃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간절하게 말했다. 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평온했다. 저 평온 속 어딘가에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상처 입은 작은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그 아이와 아빠를 법정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까? 그날 밤, 연진은 다시 소민의 병실을 찾았다.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소민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소민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울어? 소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울지 않아. 소민이는 연진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잡고 있던 연진의 손을 자신의 작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용서해요. 그 한마디에 박연진의 세상이 멈췄다.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른들의 몫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대법원 대심리실. 박연진 판사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김준호는 소민의 손을 꼭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딸의 귀를 막아주며 굳은 표정으로 걸었다. 소민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청문회장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연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이 옆에서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징계위원장인 노대법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청문회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법관징계법에 의거 박연진 판사에 대한 징계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감찰부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법정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다. 연진이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장면, 그리고 소민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위원장이 준호를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김준호 씨,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대신 딸 소민이를 한번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압니다. 제 딸이 아프지 않고 웃게 해주는 것이 제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제 딸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박연진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아비로서의 고통과 슬픔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날카로운 고발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드디어 박연진의 최후 진술 시간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준비된 원고를 그녀에게 건넸다.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살 길이었다. 박연진은 원고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있었다. 커리어, 명예,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감정이 폭발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참회와 슬픔이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오늘 판사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위원장도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진은 피고인석을 벗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정 중앙을 향해 걸어나갔다. 뚜벅, 뚜벅.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심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판사들이 앉아있는 위원장석이 아닌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김준호와 소민을 향해 섰다. 그녀의 눈이 준호의 눈과 마주쳤다. 준호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증오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깨진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연진의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히기 시작했다. 법복을 입은 존경받는 판사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다. 쿵.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대심리실의 정적을 갈랐다. 박연진 판사의 무릎이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법복의 옷자락이 바닥에 무력하게 펼쳐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인의 가장 낮은 자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시간은 멈췄고 오직 한 여인의 무너지는 모습만이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박연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마이크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와 소민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고백했다. 저는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판사라는 권위 뒤에 숨어 제 자신의 상처와 오만함으로 한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김준호 씨, 그리고 소민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못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동생을, 내 엄마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죄인으로서 용서를 빕니다. 그녀가 아내의 언니라는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고백하자 심리실 안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더 이상 판사와 피고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비극적으로
엇갈린 한 가족의 아픈 참회였다. 김준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뜨거운 연민이 차올랐다. 그는 옆에 앉은 소민이를 보았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대신 무릎 꿇은 연진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민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준호는 딸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일어나십시오. 김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박연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팔을 잡아주었다. 증오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 있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뜨거운 화해의 온기로 바뀌어 있었다. 징계위원장인 노대법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이 전대미문의 광경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봉을 들고 천천히 두드렸다. 탕, 탕, 탕. 소란스러웠던 심리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위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중했다. 본위원회는 박연진 판사에 대한 판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위원장의 입으로 향했다. 그의 다음 한마디에 이 사건의 의미가 그리고 사법부의 미래가 결정될 터였다. 사회 전체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징계위원장의 목소리가 대심리실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법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닌 용서와 화해에 있음을, 법복의 권위는 굴림이 아닌 희생에 있음을 박연진 판사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의 판결과도 같았다. 며칠 뒤 박연진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녀는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판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조금씩 잊혀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한 아동 보호센터의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들 틈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한 여인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법대 위에 냉철한 판사, 박연진은 없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미소 짓는 박지연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보듬는 데 사용하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준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땀을 흘려 일하고 있었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한 업체 사장이 그에게 정직원 자리를 제안했던 것이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그는 다시 일하는 기쁨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다.
떳떳한 가장의 자부심이 그를 빛나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민이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예전에 밝고 씩씩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다. 주말이면 준호와 소민, 그리고 이제는 지연 이모라고 불리는 연진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다.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민이가 공원에서 깔깔거리며 연진의 품에 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준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침이 강화되었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 능력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거대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자 안에는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김준호 씨에게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법을 잊었던 세상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제 삶의 법정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름 대신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아버지로부터 라고만 적혀 있었다. 준호는 편지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희망이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게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